현대지성 클래식 57. 직업으로서의 정치, 학문. 막스 베버 지음. 박문재 옮김. 박준영 낭독. 출판 현대지성. 일부. 직업으로서의 정치. 1. 서론.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이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모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 강연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오늘날의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속에서 정치 행위가 지니는 의미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다루고 나서 마지막으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오늘의 강연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즉 정치 행위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완전히 배제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질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와 국가. 정치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라는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온갖 종류의 지도 활동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은행의 외환 정치, 중앙은행의 할인율 정치, 노동조합의 파업 정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정치, 협회이사진의 지도 정치, 심지어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영리한 아내의 정치라는 말까지 사용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당연히 그런 식의 폭넓은 정치 개념을 기초로 우리가 정한 주제를 고찰해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정치라는 개념을 오늘날에는 국가라고 부르는 정치적 결사체의 지도 또는 그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치적 결사체, 즉 국가란 무엇일까요? 사회학적으로는 국가도 다른 정치적 결사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결사체가 때때로 손대지 않는 업무는 거의 없었고, 게다가 사람들이 오늘날 국가라고 부르는 정치적 결사체 또는 역사적으로 근대 국가의 전신인 정치적 결사체들이 언제나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고유한 업무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근대 국가는 모든 정치적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특수한 수단인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트로츠키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모든 국가는 강제력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옳습니다. 사회적 결사체가 존재하는데 강제력이라는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국가라는 개념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무정부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강제력이 국가가 지닌 통상적인 수단 또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강제력이 국가가 지닌 특별한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날 국가와 강제력의 관계는 특히 밀접합니다. 과거에는 친족 집단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결사체들이 물리적 강제력을 지극히 통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국가는 국가라는 개념의 특징에 속하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요구해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이외의 다른 모든 결사체나 개개인이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 즉 국가가 강제력과 관련된 권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를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가 내에서 그 국가가 포괄하는 여러 인간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권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라는 단어의 용법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어떤 강요나 공직을 정치적인 공직이라고 말하며 어떤 결정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치적인이라는 말은 권력 배분이나 권력 유지 및 권력 이동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공직자의 활동 영역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목적, 즉 이념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추구하거나 권력이 주는 특권의식을 누리기 위해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국가보다 앞서 존재했던 정치적 결사체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다시 말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강제력이라는 수단 위에 세워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입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피지배자들은 그때그때의 지배자들이 주장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지배자는 언제, 그리고 왜 지배자에게 복종할까요? 그러한 지배는 어떠한 내적 정당성과 외적 수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배의 내적 조건, 전통, 카리스마, 합법성. 먼저 지배의 내적 정당성의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의 합법성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영원한 과거가 지닌 권위, 즉 아주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고 습관적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신성시된 관습의 권위입니다. 옛적의 족장이나 세습적인 지도자가 행하는 전통적 지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비범한 개인의 천부적 자질, 카리스마가 지닌 권위, 즉 한 개인의 계시나 영웅적 행위, 그 밖에 다른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 사람들이 순전히 인격적으로 헌신하고 신뢰함으로써 생겨나는 권위입니다. 예언자, 정치 영역에서는 전쟁 영웅이었다가 지도자로 선출된 군주, 투표로 뽑힌 지배자, 뛰어난 대중선동가, 정당 지도자가 행하는 카리스마적 지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마지막은 합법적 지배, 즉 법령의 타당성과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칙에 기초한 그리고 객관적 권한에 대한 믿음에 의거한 지배입니다. 이 경우의 복종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관료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지배 유형입니다. 물론 잘 알다시피 현실에서 복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술적인 힘이나 권력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 내세나 현세에서의 보상에 대한 희망 등 아주 강력한 동기를 비롯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복종의 정당성의 근거를 따지다 보면 틀림없이 위와 같은 세 가지 순수한 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이라는 개념과 그 내적 근거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이 유형들은 현실에서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순수한 유형의 아주 복잡한 형태나 변형 형태 또는 결합 형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가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 즉 지도자의 순전히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헌신에 의거한 지배입니다. 이 유형의 지배에 소명이라는 개념이 가장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나 전쟁 지도자, 민회 또는 의회의 아주 뛰어난 대중선동가의 카리스마에 헌신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인물 개인을 소명을 받은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관습이나 법령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벼락출세한 편협하고 천박한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인물이라면 그도 자신의 본분을 따라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 즉 문화생들, 추종자들, 그를 순전히 개인적으로
열렬히 신봉하는 자들은 그의 인간됨과 자질 때문에 그에게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카리스마적 지배와 관련해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두 부류의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주술사와 예언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영웅이었다가 지도자로 선출된 인물, 당파 지도자, 용병대장이었는데 이 두 유형의 지도자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서양에서만 나타난 특유한 형태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런 부류의 지도자로는 먼저 서양이라는 토양, 무엇보다도 지중해 문화의 고유한 도시국가를 배경으로 탄생한 자유로운 대중선동가가 있고,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서양 특유의 입헌주의 국가라는 토양에서 생겨난 의외의 정당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가장 고유한 의미에서 소명에 의거한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권력 투쟁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중요한 요인은 결코 아닙니다. 권력 투쟁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런 인물들이 어떤 종류의 보조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배의 외적 조건. 정치적 지배 권력은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은 모든 종류의 지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등 모든 형태의 정치적 지배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지배 조직이 지속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해 정당한 공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배자에게 복종하게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종을 매개로 사안에 따라 물리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즉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과 공권력 행사를 위한 물적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배 조직의 외적 표현인 인적 조직이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지 앞에서 말한 정당성 관념 때문만은 물론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다른 두 가지 수단 때문이기도 한데, 그중 하나는 물질적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명예입니다. 물질적 보상으로는 가신의 봉토, 가신의 녹봉, 근대국가 관료의 보수, 기사의 명예, 신분상의 특권, 공직자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불안이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과 권력자들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토대입니다. 이것은 카리스마적 지배에도 적용됩니다. 참전한 자들에게는 전사의 명예와 전리품이 주어지고, 대중선동가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관직의 독점을 통해 피지배자를 착취할 수 있는 이른바 전리품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이권뿐만 아니라 허영심이라는 추가적인 보상도 주어집니다. 강제력에 의존하는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조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외적인 물적 재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형태의 국가 질서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인적 조직이 그들이 관료이든 누구든 간에 화폐, 건물, 군수물자, 차량, 말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물적 수단과 관련해 어떤 원칙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이 그러한 물적 수단을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을 물적 수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인데, 후자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사무직 근로자와 프롤레타리아를 물적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통치자 자신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권을 직접 갖고,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들이나 자신이 임명한 관료들 또는 자신의 측근과 신복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물적 수단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소유자가 아니라 통치자의 지위를 받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과거에 존재했던 공권력 행사를 위한 모든 조직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공권력 행사를 위한 물적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통치자에게 종속된 인적 조직에 있는 정치체제를 신분제 정치체제로 부르고자 합니다. 예컨대 봉건체제에서 영주는 자신의 영지 안에서 행정과 사법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했고 전쟁 장비와 식량도 스스로 조달했습니다. 가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당연히 주군의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군의 권력은 오직 가신들과의 개인적인 충성 계약, 그리고 가신들의 영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회적 명예의 정당성이 주군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 조직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군주가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과 물적 수단을 둘 다 장악한 체제도 어디에서나 존재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군주는 노예, 시종, 집사, 측근같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종속된 자들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창고로부터 현물과 화폐로 녹봉을 받는 자들을 통해 공권력 행사를 직접 관장합니다. 또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물적 수단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즉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불하며 자신의 곡물 창고, 물품 창고, 무기고로부터 장비와 식량을 조달함으로써 순전히 자신에게 예속된 사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분제 정치체제에서 군주는 독자적인 기반을 지닌 귀족 계급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면서 귀족들과 통치권을 공유하는 한편 방금 말한 대로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과 물적 수단을 둘 다 장악한 군주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예속된 자들이나 평민을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재산도 없고 독자적인 사회적 명예도 없는 계층으로서 물질적으로 군주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고 군주와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력 기반도 없었습니다. 온갖 형태의 족장에 의한 지배, 세습 지배, 술탄의 전제적 지배, 관료적 국가 질서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특히 근대 국가의 특징인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관료 국가 질서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근대 국가와 직업 정치가의 출현. 근대 국가는 군주가 그와 공생해왔던 공권력을 사적이고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들의 권한을 박탈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공권력 행사를 위한 수단, 전쟁 수행을 위한 수단, 재정 운영을 위한 수단,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재화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군주가 이들에게서 그러한 권한을 박탈하는 과정 전체는 자본주의적 기업이 독자적인 생산자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발전해온 과정과 전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과정이 끝났을 때 근대 국가에서는 정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 전체에 대한 권한을 그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사실상 독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공직자도 자신이 지출하는 돈이나 사용하고 관리하는 건물, 비축물, 도구, 무기의 개인적인 소유자가 아닙니다. 즉,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공직자들과 그 밖의 다른 인력을 포함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인적 조직과 공권력 행사를 위한 물적 수단의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대 국가라는 개념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사태가 전개되는데 이전에 독자적으로 정치적 수단과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부터 다시 그들의 정치적 수단과 정치적 권력을 박탈하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혁명 지도자들이 합법적인 정부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권력 찬탈이나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 조직과 물적 재원을 얻기 위해 수단의 통제권을 장악했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지배자의 의지로부터 도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이러한 외관상의 성공을 토대로 과연 자본주의적 기업 내부에서도 권력의 박탈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적 기업의 운영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국정 운영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순수하게 개념적인 측면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근대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지배수단인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데 성공한 공적이고 제도적인 지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는 이러한 독점을 위해 공권력 행사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국가 지도자의 수중에 통합시키고, 이전에 이 물적 수단에 대한 독자적인 소유권을 행사했던 모든 지배층의 권한을 박탈한 후 그들의 자리를 대체해 최고 정점에 국가 자신을 두었습니다. 성공의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정치적 박탈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처음에 군주들에게 봉사하는 자들 가운데서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직업 정치가들이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카리스마적 군주처럼 스스로 군주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군주에게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권력 투쟁에서 군주 편에서 정책을 집행해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물질적 생계 기반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에 이념적 내용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직업 정치가들이 단지 군주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에게도 봉사했다는 사실은 역시 서양에서만 발견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군주의 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이자 군주가 다른 정치 세력의 정치 권력을 박탈할 때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2. 직업 정치가. 정치가의 여러 유형. 언급한 직업 정치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직업 정치가의 존재가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모든 면에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조직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조직들 내에서 권력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부업 정치가나 전업 정치가는 물론이고 간헐적 정치가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투표를 하거나 정치적 집회에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정치적 연설을 하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모두 간헐적 정치가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그들과 정치의 관계는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부업 정치가로는 예컨대 정당 정치와 관련된 여러 조직의 대표와 임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정치 활동을 하고 물질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이러한 정치 활동을 그들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소집할 때만 활동하는 추미론을 비롯해 그와 유사한 자문기관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회기 중에만 정치 활동을 하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도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지배층이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나 국가행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물적 수단이나 개인적인 통치 권한을 독자적으로 소유한 계층을 지배층이라 부릅니다. 이 지배층 가운데 상당수는 단지 간헐적으로만 정치에 봉사했을 뿐이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정치에 봉사하는 데 바치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통치 권한을 지대의 확보나 노골적인 이윤 추구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활용하면서 군주나 같은 신분의 지배층에 속한 자들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치 조직에 봉사하며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군주가 오로지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독자적인 정치 조직을 만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끌어들였던 세력 중 일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궁정 자문역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왕정청, 그리고 군주들의 다른 자문기관에 참여한 자문역들 중 상당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지 간헐적으로 또는 부업으로 돕는 세력만으로는 당연히 군주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그의 일을 돕는 것을 전업으로 삼아서 오직 그에게만 전적으로 봉사하는 세력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세력을 어디에서 충원했는지는 당시 그 왕조의 정치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에 각인된 전체적인 특징과 관련해서도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군주의 권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대폭적으로 제한해 이른바 자유로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 있던 정치 조직도 군주와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이라는 말의 의미는 강제력에 의한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 정당화되고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신성화된 모든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었던 군주 권력이 이 정치 공동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로지 서양에서만 뿌리를 내린 이 자유로운 정치 공동체는 지중해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 조직으로서의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전업 정치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두 가지 방식. 사람이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그리고 대부분 물질적으로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내적으로는 정치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권력을 소유해 행사하는 것 자체를 즐기거나 하나의 대의에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는 인식을 통해 내면의 안정과 자부심을 얻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측면에서 진정으로 하나의 대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그 대의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측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치를 자신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삼고자 하는 반면에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지배하는 곳에서 사람이 정치를 위해 살아가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대단히 통속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상에서 정치가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재력이 있거나 충분한 수입을 안겨주는 생활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물론 전쟁 군주를 따르는 자나 거리의 혁명 영웅을 따르는 자는 일상적인 경제 조건을 거의 도외시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전리품이나 약탈물, 몰수하거나 징발한 물품, 아무 가치도 없는 지불수단의 강제에 의존해 살아가는데 이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비일상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제에서는 오직 독자적으로 재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 정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즉, 자신의 노동력과 사고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계속해서 영리활동에 쏟아붓지 않아도 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활동에서 무조건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고 이자나 지대를 모든 수입의 원천으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입은 과거의 영주, 오늘날의 대지주와 귀족처럼 고대와 중세에서는 노예 또는 농노가 바치는 지대로부터 나오거나 유가증권이나 그와 비슷한 근대적인 자본 투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히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만 기업가도 그리고 바로 근대적인 대기업가도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업가야말로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는 일에 묶여 있어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 분야 기업가는 농업이 지닌 계절성 때문에 산업 분야 기업가보다 훨씬 더 낫기는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기업가가 잠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실력이 뛰어나고 할 일이 많을수록 자리를 비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정이 좀 더 낫습니다만 이는 순전히 업무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직업 정치가로서도
다른 직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해왔는데 주로 지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해두고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생겨나는 몇 가지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국가나 정당의 운영을 이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지도층이 금권주의적으로 충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도 옳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즉, 국가나 정당을 금권주의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 지배계층이 정치에 의존해 살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지 않은 지배계층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나 정당을 전적으로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의미는 단지 이렇습니다. 즉,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직업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재력이 없는 직업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력이 없는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만을 오로지 또는 주로 염두에 두고 대의에는 전혀 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력가는 자신의 인생 목표 전체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생활의 경제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무모하고 거침이 없는 정치적 이상주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인 집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가진 재산이 없는 계층에서 발견됩니다. 이 계층에서만 발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말은 특히 비일상적인 시기인 혁명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즉, 정치 지망생이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금권주의적인 방식으로 충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어야 한다는 자명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명예직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예속되지 않은 사람들, 즉 재력가들, 특히 이자나 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직업 정치가는 순전히 비정기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관료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일을 해주고 요금이나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얻고 공식적으로 불법인 비정기적인 팁과 뇌물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수입의 한 변형입니다. 후자는 고정적으로 현물이나 화폐 또는 이 둘 모두를 보수로 받습니다. 과거에 용병대장이나 관직을 사고 팔던 자들 또는 미국의 보스처럼 기업가 같은 직업 정치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는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기관지 편집인, 당 서기, 근대 국가의 강요나 정치 관료 등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 직업 정치가도 있습니다. 군주,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 정권을 잡은 당파의 우두머리 등 이 추종자들에게 지불한 보상은 과거에는 영지, 토지증여, 온갖 종류의 녹봉이었고 화폐 경제가 발달한 후에는 특히 수수료 개념의 복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당 지도자는 자신에게 충성한 자에게 정당, 신문사, 협회, 의료보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있는 온갖 종류의 공직을 보상으로 배분합니다. 정당 간의 모든 권력 투쟁은 자신들의 정강에서 내건 목표를 둘러싼 투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직 배분권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지방 분권주의자들과 중앙 집권주의자들 간의 모든 투쟁은 무엇보다도
관직 배분권을 수중에 넣기 위해 베를린파, 뮌헨파, 칼스루헤파, 드레스덴파가 벌이는 투쟁입니다. 정당들은 정강에서 내건 목표를 배신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관직을 확보하는 일에서 밀리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의 정책에 따른 주지사들의 교체가 정당의 정강을 수정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변혁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정당의 정강이 순전히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정당들, 특히 미국의 정당들은 헌법 해석을 둘러싼 과거의 대립이 사라진 후에는 오로지 관직을 사냥하는 정당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들의 득표 가능성에 따라 자신들의 핵심적인 정강도 수정해버립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까지도 양대 정당이 각 정당의 추종자들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정당 지도부 간의 협약에 따라 자신들이 정한 주기에 맞춰 선거를 조작해 교대로 정권을 장악해 왔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에서는 이른바 선거를 하든 혁명을 하든 목적은 언제나 국가의 여물통을 차지해 사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서로 사이좋게 관직을 나누어 갔습니다. 바덴의 1차 헌법 초안을 비롯해 독일의 많은 혁명적인 헌법 초안들은 이 비례대표제를 강요시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초안들은 국가와 공직을 사람들에게 녹봉을 제공해 부양하는 제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 중앙당은 이 초안에 열광해 심지어 바덴에서는 공로에 대한 고려 없이 각 종파의 무조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관직을 배분한다는 강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관료제가 일반화되면서 관직의 수가 점증하고 확실하게 보장된 생계수단으로서 관직에 대한 욕구가 커지자 모든 정당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당을 추종하는 당원들은 관직을 더욱더 그들의 생계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대 전문 관료층의 발전.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경향과 대비되는 것은 근대 관료층의 발전입니다. 이들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 고급 정신 노동자로 발전했고 전문 관료라는 대단한 명예심을 갖게 되어 청렴성까지 갖추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러한 명예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끔찍한 부패와 속물근성이 만연한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국유화의 진척으로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대할 상황 속에서 국가기관들의 단순한 기술적 운용조차도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약탈 정치가들이 심지어 우편 배달부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관리들을 교체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만연했고 종신직업 관료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러한 아마추어 행정은 오래전에 공무원 제도 개혁을 통해 타파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순전히 전문적인 국가 행정의 필요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유럽에서는 500년에 걸쳐 노동분업적인 전문 관료층이 서서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과 그 지배층으로부터 시작해 군주국가들 가운데서는 노르만족의 정복국가들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군주들의 재정 분야에서 전문 관료층의 발전에 결정적인 진척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로 기사 출신이었던 군주들의 졸렬한 국정 운영 때문에 재정 분야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시밀리안 1세 황제의 국정개혁은 극도의 곤경과 터키인의 지배라는 위기에서조차도 관료들이 재정 분야에서 군주들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 기술의 발전으로 군사 전문가인 장교들이 생겨났고 사법 절차가 정교화되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법률가들이 생겨났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 좀 더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전문 관료층이 재정, 군사, 법률 등 세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되자 절대왕정의 군주는 처음에는 전문 관료 덕분에 세습 귀족을 누르고 우위를 차지했지만 점차 자신의 지배권을 전문 관료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료층이 우위를 보이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은 훨씬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세계 어디에나 군주에게 자문하면서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동양에서는 통치의 결과에 대한 술탄의 책임을 최대한 막기 위해 재상이라는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가 활동했던 카를 5세 시대에 처음으로 외교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했는데 외교 전문가 집단이 열렬히 탐독했던 베네치아 공사들의 보고서가 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서로를 전문가 집단으로 여겼는데 이는 중국의 전국 시대에 활동한 인문주의적 정치가들과 비슷했습니다. 입헌주의 국가가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국내 정치를 포함한 정치 전반을 통합해 공식적으로 이끌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처음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인물들은 군주의 자문역, 아니, 사실상 군주를 이끈 지도자라는 형태로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지도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 조직은 가장 선진적인 국가에서조차 처음에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즉, 협의체 성격을 띤 최고 행정관청이 생겨났습니다.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도 군주는 이 최고 행정관청의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최종적인 결정도 군주가 내렸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제안서와 반대 제안서를 제시하고 투표를 실시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가렸습니다. 점차 아마추어의 지위로 전락해가던 군주는 이 공식적인 최고 행정관청과 순전히 개인적인 신복들, 즉 내각을 통해 결정을 내린 후에 그들을 통해 국가추밀원이나 이와 비슷한 다른 이름의 최고관청에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전문 교육을 받은 관료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최고의 통수권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전문 관료층과 전제적 지배 사이에 이러한 암투는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군주와 의회, 전문 관료층. 하지만 의회가 생겨나고 정당 지도자들의 권력욕이 커지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아주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처럼 왕조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곳에서는 군주와 관료층의 이해관계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의회와 의회의 권력 요구에 맞섰습니다. 관료들은 강요직 같은 고위직도 자신들이 차지함으로써 관료들이 승진해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고, 군주 쪽에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관료들 중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료를 임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점에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군주와 관료들은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서로 단합해 의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폐지하고 내각 수반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내각으로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군주가 정당 간의 투쟁과 정당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려면 군주를 대신해 의회에 나가 발언하고 의회와 맞서며 정당들과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작용해 행정을 통일적으로 이끄는 관료형 강요가 출현했습니다. 영국처럼 의회가 군주의 권력보다 우세한 곳에서는 통일적인 정치 리더십이 한층 더 촉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리더라 불리는 단일한 의회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내각이 발전했습니다. 의회에서 선거 결과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다수당은 법적으로는 공인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권력이었고, 내각은 이 다수당의 위원회였습니다. 공식적인 협의체 기구들은 지배 권력인 정당에 속한 기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권을 지닐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배 정당이 대내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은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인 내각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각의 모든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특히 의회 구성원에게 책임을 지는 지도자인 내각 수반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이 영국식 제도는 의원 내각제라는 형태로 유럽 대륙에 전파되었고, 오직 미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의원 내각제와 완전히 다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출한 지도자가 자신이 임명한 관료기구의 수반이 되며, 예산과 입법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관료와 정치 관료. 정치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권력 투쟁에 대한 훈련과 근대적인 정당 제도가 발전시킨 투쟁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관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는 전문 관료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관료입니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정치 관료의 외관상 특징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전직시키거나 해임하거나 휴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주지사나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들의 관료가 그런 예입니다. 이는 사법 분야 관료들의 독립성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영국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 내각도 바뀌는데, 이때 확고한 관행에 따라 관직에서 물러나는 관료들이 정치 관료라는 부류에 속합니다. 특히 내무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관료들이 보통 이 부류에 속합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국내 질서의 유지, 즉 기존의 지배관계의 유지인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이센에서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정치 관료들은 푸트카머 법령에 따라 정부 정책을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프랑스의 주지사들과 마찬가지로 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정치 관료들은 전문 관료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정치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했고,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했으며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관료들 가운데 정치기관의 수장인 강요만이 근대적인 전문 관료층만의 이러한 특징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제 아래에서 프로이센의 문화부 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있었지만, 해외 공간의 참사관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국장과 참사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장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트호프가 프로이센의 교육부에서 활동했던 때가 그 예입니다. 영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국장이 장관보다 더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불합리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장관직은 정치적 권력 지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권력 지형으로부터 생겨나는 정치적 지침을 대변하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전문 관료의 제안을 그 지침에 비추어 검토하거나 그 지침과 부합하는 정치적 성격의 지시를 전문 관료에게 내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민간 경제에 속하는 기업도 사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원래 기업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주구는 주주총회지만, 전문 관료의 지배를 받는 국민처럼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인 이사회는 은행의 지배 아래에서 단지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기업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선발하기만 할 뿐, 스스로 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현재 혁명국가의 구조도 근본적인 혁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행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마추어에 불과한 혁명 인사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행정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서 전문 교육을 받은 관료들을 단지 그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두뇌와 수족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른 데 있지만 오늘은 그에 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 역사적으로 본 직업 정치가의 여러 유형과 특징. 이제 우리는 정치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을 포함한 직업 정치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왔고 또한 오늘날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과거의 직업 정치가는 군주와 독자적인 세력을 지닌 세습 귀족의 권력 투쟁 속에서 군주 편을 들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직업 정치가의 주요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성직자, 문인, 궁정귀족, 도시귀족, 법률가. 군주는 세습귀족과 싸울 때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않은 계층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층을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삼았는데 우선 성직자가 그런 계층에 속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불교 시대의 중국과 일본, 라마교의 몽골, 중세 시대의 기독교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직자가 문자를 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나 군주, 칸이 브라만교나 불교, 라마교의 승려를 궁정으로 불러들이거나 주교와 사제를 정치 자문력으로 둔 의도는 어디에서나 동일했습니다. 즉, 문자를 아는 행정 인력을 확보해 세습 귀족과의 투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직자, 그 중에서도 특히 독신인 성직자는 가신과 달리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고 후손을 위해 군주에 맞서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성직자는 신분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군주의 국정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군주가 활용한 두 번째 계층은 인문 교육을 받은 문인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때 군주의 정치적 자문력, 특히 군주의 생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 라틴어로 된 연설문을 쓰고 그리스어로 된 시를 짓는 법을 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문학 교육기관과 왕립 시학 교육기관이 만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갔고 정치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교육제도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고관대작은 서양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해서 먼 과거부터 전해진 고전 문헌을 통해 인문학적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리웅장의 일기를 읽어보면 여전히 자기가 시를 짓고 서예를 잘한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발달한 관습을 따랐던 이 계층은 중국의 운명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인문주의자도 중국의 인문주의자처럼 조금이나마 기회가 주어져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우리의 운명도 중국의 운명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군주가 활용한 세 번째 계층은 궁정귀족이었습니다. 군주는 세습귀족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박탈하는 데 성공한 이후 이들을 궁정으로 끌어들여 정치나 외교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교육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군주가 인문주의적인 문인 대신에 궁정귀족을 직업정치가로 삼아 자신을 보좌하게 한 데 있습니다. 군주가 활용한 네 번째 계층은 영국에서 특유하게 형성된 도시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류와 도시금리 생활자로 이루어진 이들을 전문용어로는 신사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주는 처음에 남자 귀족들에 대항하기 위해 이 계층을 끌어들여 자치정부의 관직을 맡겼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이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이 계층은 사회적 권력을 확보하고자 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않고 지방행정관청의 모든 관직을 맡았고 이 상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모든 국가는 관료주의화되었지만 영국만은 이들 덕분에 관료주의에서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군주가 활용한 다섯 번째 계층은 대학 교육을 받은 법률가였습니다. 서양, 그 중에서도 유럽 대륙에 특유하게 존재했던 이 계층은 유럽의 정치 구조 전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합리적 국가로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정치혁명은
어디에서나 교육받은 법률가들이 주도했는데 여기서 관료화된 후기 로마 제국의 개혁 로마법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에서는 비록 전국적인 거대 법률가 조합들이 로마법의 수용을 방해하기는 했지만 법률가들이 정치혁명을 주도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도의 미맘사 학파에서 시작된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사고도 이슬람 세계에서 오래전에 정교화한 온갖 법률적 사고도 합리적인 법적 사고가 신학적 사고 형태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소송 절차가 충분히 합리화되지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법학은 로마를 도시국가에서 세계 제국으로 올려놓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닌 정치체제의 산물이었는데 이탈리아의 법률가들이 이 고대 로마의 법학을 받아들여 활용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합리화를 실현했습니다. 중세 후기 로마 법학자와 교회 법학자의 고대 로마법의 근대적 사용이 그 한 예이며 법률적이고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세속화된 자연법 이론들이 그런 활용의 예에 속합니다. 이 법률적 합리주의의 위대한 대변자들로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의 행정장관, 프랑스에서 왕권의 기초에 영주들의 통치권을 와해시킬 공식적인 수단을 만들어낸 왕실 법률가, 교회 법학자와 공화주의 진영의 자연법주의적 신학자, 유럽 대륙 군주의 공정법률가와 박식한 법관, 네덜란드의 자연법주의자와 폭군 방법론자, 영국의 왕실 법률가와 의회 법률가, 프랑스의 법복귀족, 끝으로 혁명기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 법률적 합리주의가 없었다면 절대국가의 출현이나 혁명은 거의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의회의 항변서나 16세기부터 시작해 1789년까지 작성된 프랑스 3부의 의사록을 한번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도처에서 법률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의 국민회의 구성원들은 평등선거법에 따라 선출되었는데도 그들의 직업 분포를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프롤레타리아는 단 한 명뿐이고 부르주아 기업가는 극소수인 반면에 온갖 종류의 법률가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법률가들이 없었다면 당시의 급진적인 지식인들과 그들의 구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바로 그 정신은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근대적 변호사와 근대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적인 의미의 변호사, 즉 독자적인 신분 계층으로서의 변호사 집단은 오직 서양에만 존재했습니다. 이 변호사 계층은 중세 때부터 진행된 소송 절차의 합리화에 영향을 받으며 형식주의적이고 게르만적인 소송 절차에서 활동한 대변자로부터 발전해왔습니다. 정치가와 관료의 차이. 정당의 출현 이후 서양 정치에서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지닌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그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훈련받은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점에서 변호사는 어떤 관료보다 우월합니다. 우리는 적군의 선전활동의 우월성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에서 불리한 사안일지라도 법률 기술을 통해 유리하게 이끌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사안을 그대로 살려 유리하게 이끌어 승소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변호사입니다. 반면에 정치가로서의 관료는 아무리 유리한 사안이라도 기술적으로 좋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앞서 말한 의미에서 불리한 사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주로 말이나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말과 글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지만 전문 관료의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 관료는 대중선동가가 아니며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중선동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전문 관료가 대중선동가가 되려고 한다면 대체로 아주 형편없는 대중선동가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관료는 그의 고유한 소명에 비추어 볼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특히 비당파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가 의문시 되지 않는 한 이른바 정치적 행정관료에게도 해당합니다. 진정한 관료라면 분노나 편견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료는 정치가나 지도자 또는 그 추종자가 언제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즉 권력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파성, 권력투쟁, 분노와 편견 등의 격정은 정치가의 본령,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지도자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행동은 관료의 행동과 완전히 다른 원칙, 아니 정반대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관료의 명예는 관료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급 관청이 그가 보기에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고수할 때 마치 그 명령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한다는 듯이 양심껏 정확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도덕적 통제와 자기 부정이 없다면 관료 조직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정치 지도자, 즉 지도적인 정치가의 명예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 책임을 거부하거나 전가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최고의 품성을 갖춘 관료들은 자기 책임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로서는 도덕적으로 저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런 정치가들이 지도적 위치에서 국정을 이끄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료지배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체제가 지닌 정치적 결함을 폭로한다고 해서 우리 관료층의 명예를 흠집내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또다시 정치가들의 유형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봅시다. 입헌주의 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서양에서는 대중선동가가 정치 지도자의 전형이 되었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후로는 더욱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중선동가라는 말은 뭔가 찜찜하고 불쾌한 여운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선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린 최초의 인물이 클레온이 아니라 페리클레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페리클레스는 처음에는 관직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고대 민주주의에서 제비뽑기로 충원된 관직들과 대조적으로 유일하게 선출직이었던 최고사령관을 맡아 아테네 민중의 최고 의결기구인 민회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선동가들도 대중연설을 활용합니다. 오늘날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소화해야 하는 유세용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만 그보다 더 영향력이 오래가는 인쇄된 글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중선동가의 가장 중요한 유형은 정치평론가와 특히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근대 정치 저널리즘의 사회학은 모든 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야 하기에 이 강연의 범위를 고려하면 여기서 이 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언론인은 다른 모든 대중선동가들, 그리고 최소한 영국이나 이전의 프로이센에서 변호사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대비되는 유럽 대륙의 변호사,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확고한 사회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인은 일종의 불가촉 천민 계급에 속하고 사회는 언제나 언론인 중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저급한 자들을 기준으로 삼아 언론인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내립니다. 세간에서 언론인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훌륭한 언론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자에게 필요한 정도의 재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언론인은 지시가 내려지면 즉시 글을 써야 하고 그 글로 즉시 영향을 미쳐야 하며 학자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글을 써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재능은 필수적입니다. 언론인의 책임이 학자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고 또한 모든 존경할 만한 언론인의 책임감이 평균적으로 결코 학자의 책임감보다 낮지 않고 이번 전쟁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도리어 더 높은 것이 사실인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책임한 언론인의 활동이 종종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능한 언론인은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살이 깊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대중은 언론인이라는 직업에는 다른 직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혹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고 언론인이 현재 어떤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사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인이라는 직업의 정치적 운명, 즉 언론인에게 정치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인은 사회민주당에서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내에서 언론인이 담당한 기관지의 편집인이자 주필이라는 직책은 압도적으로 관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지 정치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르주아 정당들에서는 언론인이 이런 경로를 거쳐 정치 권력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물론 모든 비중 있는 정치가는 언론의 영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지도자가 언론계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언론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언론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력이 없어서 언론사에 직업인으로서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언론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 강도와 활동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또는 매주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은 정치가에게는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외적으로나 특히 내적으로도 힘을 상실하게 된 여러 사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제 아래에서 언론이 국가와 정당을 지배한 권력과 맺은 관계가 저널리즘의 수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따로 살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의 적국들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서도 그리고 모든 근대 국가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든 반면에 예컨대 노스클리프경 같은 자본주의적 언론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 독일에서 이제까지 특히 소형 광고를 싣는 신문인 대중광고지를 장악한 자본주의적 신문 재벌은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해온 대표 주자였습니다.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걸었을 경우에 전혀 이득을 볼 수 없었고 특히 국정을 주도하는 정치 권력의 비호 아래 사업상의 이득을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은 전쟁 기간 동안 광고 사업을 이용해 언론에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이러한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큰 언론사는 정치가의 이러한 시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작은 신문사는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 독일에서 언론인이라는 이력은 여러 가지로 아주 매력적이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로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닌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언론인이 익명활동의 원칙 폐기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우리 독일의 여러 언론사에서는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고용해 신문사를 이끌게 했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몇 잘 알려진 사례들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는 언론의 책임감이 기대했던 것만큼 확실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저질 대중지로 악명 높은 당파성이 없는 신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판매 부수를 높이려 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신문사들의 사주와 발행인,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인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얻기는 했지만 확실히 명예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이 원칙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또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를 키우거나 정치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의 이력은 여전히 직업적 정치 활동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약한 성격의 사람들, 특히 신분상의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 때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 학자들의 삶도 어느 정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분과 관련된 확고한 관습이 그를 둘러싸서 탈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언론인의 삶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도박입니다. 게다가 언론인의 삶은 인생의 다른 상황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적 확신과 평정심을 뒤흔들어 시험하는 온갖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인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쓰디쓴 경험을 자주 하지만 그들이 겪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성공한 언론인일수록 아주 힘든 내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놓입니다. 성공한 언론인은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의 대저택 연회장에서 겉보기는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언론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흔히 모든 사람의 아부를 받으며 그들과 교류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연회장의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를 연회에 초대했던 유력 인사가 연회장에 초대된 다른 손님들에게 자기가 엉터리 글쟁이와 교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이 이런 일을 감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언론인은 시장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도 조금도 천박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노출해 품위를 상실해서도 안 되며 그에 따른 무자비한 결과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놀라워해야 할 일은 언론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탈선하거나 형편없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은 쉽게 짐작할 수 없겠지만 방금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인사 가운데 진정으로 인간답고 훌륭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